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교통약자들에게 불친절한 이 교통수단들 또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죠. 양지혜 활동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2021년 말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고요. 네. 20여 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이뤄낸 결실이에요. 그래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변재현 활동가님의 간단 명료한 설명을 좀 인용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법안이 주는 의미는 이제부터 노후된 차량을 대차하거나 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예. 새로 만들어지는 버스는 무조건 저상버스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요. 이것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난한 지방 소도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좀 서비스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법안의 디테일을 더 봐야 하는데요. 네. 이 법안에서는 사실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역사 안에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네,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게 있고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저상버스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 안에? 네, 이 법안 안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네, 그리고 네. 시외버스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화가 안 돼 있는 이런 지점들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 개정이 장애인들의 힘겨운 오랜 세월 동안의 이동권 투쟁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2002년에 나온 독립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 보고서 버스를 타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사이에 연달아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이제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들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기본적인 요구인데도 이 이동권을 위해서 왜 버스를 점거하고 광화문 사거리 한가운데서 이제 사다리에 올라야 하는지 단식 투쟁을 벌여야 하는지 이런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투쟁을 담은 영화예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 서울에 왔었던 2007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치면서 한강대교를 네 발로 기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쟁취해냈던 중증 장애인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라디오에 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대중교통이라던가 그렇죠. 계단,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막막한 장벽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더 편하게 갈 방법이 없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저는 홍은전 작가님의 버튼에 대한 감각이라는 칼럼을 좀 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누구시라고요? 홍은전 작가님의 네. 버튼에 대한 감각이라는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작가님이 이 칼럼에서 고 한경덕님의 리프트 추락 참사를 언급하세요.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다가 바퀴가 좀 안전지대를 넘어가면서 계단에서 추락한 사건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홍은정 작가님이 전쟁에서도 교통사고에서도 살아남은 한 위대한 생명이 고작 이 작은 버튼에 닿으려다 무너졌다는 사실에 심장이 아프다라는 문장을 쓰셨는데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혹은 너무 중요하고 큰 것이 너무 사소하게 다뤄져서 심장이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동권이 사소하지 않은 문제이고 전쟁 무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차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좀 느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너무 어떻게 보면 사소해서 하지만 정말 버튼 하나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도 한번 저희가 더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법안의 주요 내용들 중에 콜택시 얘기와 버스, 저상버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상버스 관련한 걸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것을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도심에는 저상버스 꽤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들이 어떤 교통약자들이 이걸 탑승할 때 이것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불친절한 응대도 있고 불편한 시선도 있고 빨리 또 떠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타야 되고 하는 시간의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도 다 힘겹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개선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 12월에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확보 선전에 나서자 서울교통공사가 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폐쇄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동권을 위한 시위에서 이동권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에게 이동권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었는데요. 예. 이때 이제 그 교통공사의 말에 따르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을 했어요. 사실 장애인들도 시민인데 항상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편을 가르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트러블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이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탔을 때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상버스니까 뒷문을 통해서 휠체어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기사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네, 사람 일행만 많아서. 탄 채로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남겨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쳐서 어떻게 탑승을 하긴 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버스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가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운전을 하는 사람도 이거에 좀 대응을 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과연 잘 보일 것인가. 네, 높이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하는 문제도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저상버스가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출근길에 타는 버스에 뒷문 출입 금지라고 써 있거든요. 어느 버스나 거의 그렇게 써 있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뒷문 출입 금지라고 했을 때 저상버스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뒷문으로 출입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전제돼 있지 않은 인식인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에 장애인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대 매뉴얼 교육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상버스 말고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요.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되게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근데 사실 장애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없이 리프트로 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장애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해서 좀 장애인 역시 버스 말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 보편화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응대 매뉴얼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선택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버스 정류장을 가보면은 정류장에도 이렇게 버스 번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키가 좀 작은 맞아요. 아이들도 사실은 그 위에 번호에 어느 노선을 선택해야 될지를 찾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이 아닌 다른 교통약자들에게도 어려움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어린 얘기도 했지만. 네. 그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30대에 제가 성큼성큼 걸었을 때 딱 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신호등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끝나는 게. 네. 그리고 돌아보면은 노인이라던가 어린이 보행자 혹은 유아차를 사용하는 보행자 등이 시간이 촉박해서 신호가 바뀐 뒤에 혼자 남겨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네.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전 기준이 젊은 그리고 병들지 않은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사인이라는 시사 주간지에서 이제 민식이법 관련해서 한 연구자가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제 캠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에게 캠을 이제 달아줘가지고 어린이의 시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지를 한번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도로와 차도 사이의 울타리 같은 것들이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신호등을 잘 볼 수 없고
네, 그다음 불법 주차한 차량 같은 것도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너무나 성인 중심으로 도로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랐고요. 그러네요. 네,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엉망으로 설치하거나 효율성을 이유로 네. 갈아 엎어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엔 최근에 자전거 대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 주차 공간이 점자 블록을 침해해서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거 점자 블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네, 사실 설치 자체도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민식이법 관련된 논란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아동 청소년이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위험하게 횡단하는 놀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아동으로 살아봤지만 아동의 관점에서 이 길가를 보고 교통을 보는 데는 얼마나 취약한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도 충남 당진에서 횡단보도에서 아동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덤프트럭이 녹색불에 지나던 아동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예.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차량용 보조신호기는커녕 과속방지턱도 없었고 신호위반이 되게 빈번한 우회전 경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이게 스쿨존에 있는 이 횡단보도여서 다른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분들도 치일 뻔한 적이 있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예견된 사고군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예견된 방지되지 못한 사고이죠. 그래서 스쿨존이 이러한데 스쿨존이 아닌 곳이 얼마나 아동 친화적이지 않을지를 생각해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가 아동이 건널 때 적절한 수준으로 좀 구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쿨존이었군요. 그게 또. 네. 네. 야, 앞으로 이 스쿨존은 정말 천천히 지나가시도록 지금 속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또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뭐 CCTV도 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비수도권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약자들에게는 지역 간의 이 편차 격차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서울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교통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는 훨씬 더 선택지가 좁아드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올해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81%로 높이겠다. 올해까지? 네.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지방도시나 농촌의 저상버스 도입은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2020년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28.4%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전국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은 또 유난히 낮네요. 네, 그래서 10번에 한 번 정도밖에 저상버스가 있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격차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0번에 한 번이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뭐 한 번 뭐 한 몇 시간을 기다려야 정말 한 번 올까 말까. 제가 타는 노선이 사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네. 그렇군요.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활동가께서는? 네. 사실 되게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자체도 그렇지만 교통 인프라 자체의 차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객관지표 통계자료를 보면 보건복지 주거교통이 사실은 지역격차가 제일 심한 분야라고 하고 네, 보건복지? 그 주거와 교통 이렇게 네 가지가 특히 격차가 심하다고 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실은 이런 남쪽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이다. 서울을 통해서 모든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게 모두가 편하고 그래서 어떨 때 맞아요. 서울로 오셔서 또 딴 데로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서 전국 단위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좀 우픈 점인 것 같고
있고 사실 교통망과 교통 인프라의 부족이 되게 지역의 폐쇄성으로 연결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권리의 보장을 좀 어렵게 한다는 점, 지역에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점이 사실은 교통약자의 편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은 뭐 교통약자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그것이 어떤 뭐 장애라든지 아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교통에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약자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교통 인프라만 지역 간에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죠? 제도적 개선이 반영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사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역에서의 속도와 서울에서의 속도는 명백한 차이를 보일 텐데 그것은 지역과 서울이 가진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기존에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러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지역을 사실 제일 균형 발전하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교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폐쇄성을 맞습니다. 열어주려면. 자, 지금 4598번님께서 아기 엄마가 돼서 유모차를 끌고 다녀보니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에 비탈길 설치된 곳이 많이 없더라. 예, 큰 대형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 대형 이런 데조차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거 좀 설치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게 사실 설치 의무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제한되고 이랬던 적은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의무화되거나 지키지 않았을 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권장 사항이었을 수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더 의무화되고 사실 시민들의 출입권이라는 게 각자가 가진 어떤 용품이나 어떤 장애 여부로 인해서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3355번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길가에 현수막을 금지해야 된다. 네, 굉장히 위험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네, 이건 이재영님도 마찬가지네요. 현수막에 스쿨존 지금 주정차 금지 이런 걸 단속한다고 써 있는데 이걸 단속하는 분도 없고 이게 현수막이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를 써 붙여놓으면 그게 가려서 아이들이 보일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들도 잠깐 점검을 해보죠. 버스 지하철 타면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석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노인들 위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쓰고 있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이걸 보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지금 제도 안에서. 네, 일단은 임산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 도입됐을 때보다는 조금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과연 임산부석이 비어 있는가 이런 걸 관찰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좀 비어 있기도 하고 많이 앉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같은 소위 말하는 약자 배려석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리들을 보면 이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 내 것을 빼앗아서 보장된 것이라고 자주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보장된 약자의 편의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곤 하는데요. 인권은 의자 뺏기 싸움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목도 나와 같다는 거. 다만 내가 예를 들어 그 99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 경쟁에 합류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임산부석의 경우에도 꾸준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인 안내 방송이나 역사안의 홍보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강력한 경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배려석이라는 명칭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사실 이게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권리이고 이 교통약자라 불리는 이들이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용석 같은 다른 말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전용석. 네. 서울 지하철은 임산부 배려석에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카펫이라는 카피를 쓰는데 사실 내일의 주인공인 그 태아에게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경험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임신의 고단함 혹은 어떤 우리 사회가 임신하지 않은 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임산부석이 그렇죠. 출발했다 생각하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다양한 몸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하나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배려석. 진짜 배려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늘 배려해야 된다 생각하죠. 네. 전용석. 예. 용어 하나도 좀 의미가 달라지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교통약자들이 여기에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얘기들을 아마 현장에서 하고 계실 텐데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면서 빠뜨린 게 없는지 좀 더 두 분께 더 챙겨주시죠, 얘기를. 네,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요. 네. 설날이라서 또 대국민 티켓팅이라고 하는 KTX나 고속버스 티켓팅을 많이들 하실 텐데 휠체어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동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왜 제약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사유를 해봤으면 좋겠고 요즘에 최근에 현금 없는 버스가 시범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금 없는 버스. 네네. 그 대중교통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술의 발달을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과 발전만을 최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발전에 탈락되는 분들도 또 교통약자로 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소외되어지면서 과연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자전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많이 잊어버리고 저도 막 잊어버리곤 하지만 자전거도 교통수단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자전거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서울 따릉이의 작년 1, 9월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절반가량 증가했거든요. 근데 공공자전거는 1시간 최대 1,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그래서 저소득층도 이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이 공공자전거가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 폐기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민간 자전거는 1시간에 6,000원 정도의 매우 비싼 금액을 받고 있고 사실 공공자전거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자전거 도로 같은 인프라를 민간 자전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면서 수익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고 공공자전거가 조금 더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같은 다양한 몸이 쓸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법 내용과 문제점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기간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